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미신과 또 과학 간의 차이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 다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한 하나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미신에 비교해서 과학은 첫 번째로 이게 추상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확률적인 그러한 개연성에 기초하고 있고, 무엇보다 과학이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또는 도그마 그런 것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기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열려져 있어야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참과 거짓임을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것은 이 과학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의 사회 철학자의 칼 포퍼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에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런 책 제목이죠. 여러분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는데, 이 칼 포퍼가 주장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론들,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든가 또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이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이 아닌 이유는, 그 이론에서 주장한 바가 현실로 거짓임으로 이렇게 드러났으면 그것이 기각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떤 어떤 변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피해 나가고, 또 새로운 이론을 또 만들어서 그 이론이 결코 틀릴 수 없음을 보여줬던 것, 이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예측한 것처럼 결국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 이 투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프롤레타리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예측이 되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본론에서 주장했던 바가 이게 기각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또 수정 마르크스주의가 나와서 결코 이것이 이론이 틀릴 수 없음을 보여주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종교에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종말이 올 거다, 휴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틀렸을 때,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는, 그건 신념이고 종교죠. 그렇지만 과학은 이것이 틀릴 수 있음에 열려져 있을 때만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칼 포퍼가 주장한 것이, 어떤 것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기각됨으로써 우리는 과학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 아닌 falsific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혹시 사회 통계를 배웠으면 거기서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연구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립이 되는 연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증하는 것은 연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가설이 참이 아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그것과 대립이 되는 연구 가설을 우리가 참이라고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falsification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입증해서 그것이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를 들었나?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까마귀 하나, 까마귀 둘, 까마귀 셋, 까마귀를 10,000마리가 다 검은 까마귀를 보여줬다고 해서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곳에 하얀 까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입증함으로써 결국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각되기 전까지 우리는 참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일종의 믿음의 체계.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공동체의 신념의 체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심리학적인 연구 방법들은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경험적이고 확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구성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고, 서베이 방법이라든지 비구조화된 면접법이라든지 참여 관찰이라든지 또 지난 시간에는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내가 또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사용하는 이 연구 방법을 얘기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가 뭐 크게 보면 우리가 양적인 연구 방법과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죠. 양적인 방법은 그 서베이 방법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집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것의 통계적인 유의도를 검증하는 그런 양적인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어떤 현지 연구라든지 필드 스타디스라든지 또는 비구조화 면접법이라든지 또는 또 그 현지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질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적으로 볼 때 그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양적인 방법으로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 심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연구 주제에 따라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상황적이고 구성적이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질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양적인 연구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것은 정말로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 사회적 선망 효과, 그 social desirability bias,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 같은 다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히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조사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연구의 어떤 타당도를 아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연구자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좀 새로운 대안적인 연구 방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회학자들이 좀 더 심리학자처럼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더 많이 도입할 것을 나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을 재생산하는 것보다 그런 것에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사회학적 연구에 더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의 아마 미주리주인가요? 그래서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었죠. 4발인가 6발인가를 맞고 죽었죠. 근데 보면 지금 그게 특별히 그 경찰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압을 한 것으로, 그래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찰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미국에서의 경찰들의 과도한 어떠한 그 경찰력의 행사는 끊임없는 문제이고, 그것이 특히 흑인과 같은 소수자들한테 더욱더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정말로 이 경찰들이 흑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어떤 인종적 편견, 고정관념 또는 뭐 우리가 프로파일링 같은 것들이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고 합시다. 우리의 과제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설문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경찰들한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전통적인 서베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질적 방법을 통해서 경찰하고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찰차도 타서 가보고 현장에 가보고 거기서 경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양쪽 방법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참여적인 연구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말할까 제한적인 어떤 경찰하고 어떤 상황에 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체 경찰한테 일반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적인 연구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시카고 경찰의 의뢰를 받아서 실행한 실험 연구인데 뭐냐면은 마치 비디오 게임과 같아요. 화면에 일종의 가상 용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의자가 등장하는데 그 용의자가 이제 흑인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인종이 바뀝니다. 두 번째 변수는 총을 들고 있는 경우와 총을 들고 있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의 이 실험에서의 과제는 총을 들고 있을 때는 총을 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으면 그건 에러입니다. 오류. 두 번째 경우에서는 총을 들고 있지 않는데 총을 들고 있지 않으면 총을 쏘면 안 되죠. 근데 총을 들고 있지 않는데 총을 쐈다. 그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두 가지의 오류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대상자가 흑인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상황을 계속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이게 화면이 바뀌면서 거기에 경찰이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로 예측합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용의자가 흑인일 경우에 총을 들고 있지 않았을 때, 백인이 총을 들고 있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오류의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용의자가 흑인일 경우에 가상적으로 범죄자일 거라고 하는 이 인식이 촉발이 되고 그게 더 과도하게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 실험 방법이 어떻습니까? 훨씬 탁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머릿속에서 어떤 의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좀 더 잠재되어 있고 익숙한 것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학자들은 좀 이런 방법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잘 활용을 안 해요. 주로 이것은 심리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이게 앞서 얘기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학교에서 학부 연구생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부 과정인데 어떤 인턴처럼 교수의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해서 훈련을 받고, 그걸 또 특별히 어떤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자신의 인턴 경험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학과에서 이제 좀 더 가산점을 주는, 그래서 앞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학부 과정에서부터 좀 더 이렇게 조기 훈련하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권장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까 그래요. 소셜 사이콜로지 랩 해서 SPL 이렇게 약자로. 그리고 우리 학부생 중에 이런 사회심리학적인 연구에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소수의 정예 요원을 뽑아서 내가 하는 연구에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학원이나 유학이나 그런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연구 방법의 마지막 방법으로서 우리가 현지 연구, 필드 스터디스를 소개할까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현지 실험의 경우는 그 대상자들을 연구자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흑인이냐, 백인 커플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것을 자연적인 그 환경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현지 연구가 적합하죠. 대표적인 예가 대개 이제 군중 행동 같은 거, 어떠한 사전에 어떠한 그 질서라든가 그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규범과 규율과 질서를 만들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또 이 필드 스터디스가 필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패닉, 공황 것들, 우리가 어디 그 콘서트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패닉 상태에 빠져서 누가 불이야 했을 때 그것이 막 전염이 되고, 그러면서 10시에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뭐 깔려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 것들과 같이 정말 사전에 어떠한 그 조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가, 그런 연구에도 우리가 필드 스터디스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좀 필드 스터디 생각하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때 촛불 시위,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도 가보고 그랬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관찰을 하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때 한번 가서 이제 사회학자라고 하는 직업병이 이제 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딱 가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관찰이 시작이 되고 행동이 왜 그런지를 이제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해 내려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는데, 나도 이제 그 촛불 시위를 가면서 느꼈던 것은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부터 이걸 주도한 것은 없이 어찌 보면은 그 자발적으로라고 할까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그 운영요원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순서를 정하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 가죠. 그러다가 이 운영위원회 또는 뭐 집행부의 하나의 이 사건을 전개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들 간에 있어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리더십 자체가 이제 또 침체가 되어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한 가지가 그 무질서의 회피 또는 불확실성의 어떤 회피의 어떤 욕구.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굉장히 불확정하고 무질서할 때 느끼는 어떤 불안감과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더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사소한
무슨 뭐 친목회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당장 하는 게 회장을 정하는 거죠. 회장을 정하고 총무를 정하고, 그래서 리더십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뭔가 나름대로의 질서와 안정을 찾아가죠. 그렇지만 이 리더십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리더들과 팔로워 간에 있어서의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차이가 생겨나요.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전체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의견이 좀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 리더십에 있어서의 공고화 과정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리더와 팔로워 간에 있어서의 정말로 괴리가 두드러지는,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회장을 할 때 이거는 그냥 뭐 네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낫다, 너한테 우리가 이걸 위임한 것이지 너한테 절대 권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가 된 사람은 마치 그게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를 명령을 하려고 하는 현상, 그 일종의 리더십의 공고화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촛불 시위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의도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게 점차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띄어가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에서의 그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 심리학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윤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게 좀 윤리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고 뭔가 어떤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공익을 가져다 주면 일종의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의 추세는 가면 갈수록 연구 윤리가 처음부터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내 연구가 그 대상자에게 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잠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연구의 성과가 또는 혜택이 그 연구 대상자들한테 미칠 수 있는 가상적인 피해를 우리가 그 일종의 갚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아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회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그 피험자들에게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어떤 그 분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험자들은 어떠한 익명성,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그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연구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공유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2시간을 자기가 면접을 하고 나서 난 내가 지금 당신하고 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거나 당신 연구에 쓰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연구자는 그걸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이 그 피험자에 대해서 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피해가 우리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를 비교를 해서 그게 크지 않을 경우에서는 이 연구 자체를 우리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의 많은 그 대학에서는 Human Subject Effect Appraisal이라고 해서 그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뭐 피험자 그 영향 평가, 우리가 영향 평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 자기가 사용하는 그 연구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연구 방법이 어떻고 이것이 그 피험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피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그 통과가 돼요. 이 기간이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심지어 설문조사 하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좀 관용적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우리도 이러한 그 영향 평가를 좀 모든 연구 과제에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얼마 전에 한국체육대학에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어느 한 교수가 어떤 의료 어떤 기술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년 넘게 그들의 근세포를 채취를 하고 피를 채취하고 그것을 10년 넘게 했어요. 자기의 연구를 위해서. 심지어 어느 한 학생은 근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손상에 대해서 운동을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그것에 참여하면은 학점을 A+를 준다.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설문조사도 아니고 근세포나 피를 이렇게 채취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없이 그것도 1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대학교에서 그 사회조사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통계 기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배우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연구 윤리도 나는 매우 강조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연구자는 그 대상자들한테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사례가 많죠. 대표적인 게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그거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에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연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선은 모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층 면접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연구 대상자들한테 이쪽에 동의서를 구해야 돼요. 이 연구가 어떤 목적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당신은 여기에 이 정보는 뭐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이 과정에서 이제 중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면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런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동의를 얻게 되면 실험의 그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연구자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는 연구가 상대한테 어떠한 위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이제 우리가 속임수 같은 경우가 있긴 하죠. 마치 자기가 연구를 하기만 하는데 실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상대한테 그렇게 큰 위해가 아니고, 이게 연구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클 때는 우리가 사후 보고를 통해서, 그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사후 보고를 통해서 원래 연구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양평가 과정에서 그것이 다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사회심리학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시멜로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약간 뭐라고 말할까, 솜사탕하고 사탕하고 중간 정도 단계, 이렇게 동그란 마치 그 원형 이 실린더 모양이죠. 크기가 한 요만할까요? 하얗고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설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걸 서양 사람들은 이제 바베큐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꼬치에 꽂아서 이 불에다가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슬려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 별로 맛도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즐겨 먹는 하나의 사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필립 짐바도라고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딱 가서 이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놔둬요. 그리고서 내가 10분 후에 올 테니까 10분까지 기다리면은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주겠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것은 사실은 관찰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가 사실 침해되죠. 관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그 10분을 참지 못하고 집어 먹어요. 그다음에 어떤 학생은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2개를 먹어요. 이 학생을 한 2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기다려서 2개 받은 학생과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학생을 20년 후에 추적을 했을 때 그들이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측정을 해보면 아주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요. 기다려서 2개를 먹은 사람은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반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범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이것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밝혀냅니다. 거기에서 짐바도 교수는 어떠한 개념을 말하냐면은 delayed gratification, 그러니까 어떠한 지연된 일종의 이제 그 충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gratification은 것은 어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건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instant gratification, 어떤 즉시적인 충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욕구를, 충동을 참고 연기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마시멜로 하나 놓고서 10분 기다리고 안 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연구 윤리는 이 정도로 하고,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자기, 이 셀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셀프는 우리말로 자아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자기라고 번역되는데 지금은 전 심리학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심리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에서의 자기의 개념은 굉장히 독립적인 자기의 개념이 강해요.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의 좀 차이인데 주로 이제 기독교의 서구 문화에서는 바로 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러한 자기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게 일종의 그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게 돼요. 따라서 이 그 서양적 사고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자기 간에 있어서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계약은 독립적 개인들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개인의 조건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관심이 우리가 하는 연구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계약이고 계약은 반드시 명문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그 어떤 상거래의 경우에도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서는 되게 구두 문화예요. 그렇죠? 사람들 할 때 그 어떤 계약을 하고 그걸 문서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를 서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처음 맺을 때 특히 어떠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 경우에도 아이 뭐 그래 뭐 그렇게 하자고 대충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그때 가서 상당히 이제 뭐 고성이 오가고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또 문화적 차이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개념은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제기가 됩니다. 첫 번째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처음으로 이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자기를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물적인 자기, 사회적인 자기,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기. 그래서 물적인 자기는 일종의 자신의 어떤 그 외형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신체, 외모, 이것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에 대한 게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어느 신문 기사를 읽었더니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원장님 나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원장님이 자기를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만큼 우리 한국 문화에서의 외형적인 것은 자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특별히 중요한 시기가 있죠. 우리 되게 청소년 시기 때는 굉장히 외모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전 사회적인 자기,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사회적 자기도 사실 평생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 시기가 유난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뭔가 굉장히 자기가 무슨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든 신발이든 우리 아들놈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야 누가 더 바라본다고 그래. 근데 우리 성인들은 지금 뭐 나이가 더 들면 아줌마 아저씨가 되면 특히 그렇죠. 남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그런 인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자기는 주관적인 측면, 자기의 내면적인 것,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구성하는. 그래서 이 제임스는 이 자기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그건 상당히 균형 있는 그리고 안정된 자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불일치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에 있어서의 불일치,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어떤 혼란감을 줘요. 전 이런 부분은 특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전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어빙 거프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회심리학자가 말하는 그 일종의 연극,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자신을 마치 연극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의 구분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한테 프론트 스테이지에 서 있어요. 항상 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하죠. 근데 강의가 끝나고서 내 연구실에 들어가면 그때는 백 스테이지가 돼요. 그때는 구두도 벗고 심지어 더울 때는 양말도 벗고 편한 자세를 취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평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히 어떠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이 서야 되는 경우는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더욱더 커져요. 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다지 욕구가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연기했던 것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더욱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삶을 산다고도 볼 수 있어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것이 특히 이 연예인들한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두드러지고 이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나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면 주체로서의 자기와 객체로서의 자기로 나눠볼 수도 있다. 주체는 자기만의,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객체는 남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로서의 자기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제 찰스 쿨리는 이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쿨리가 제안한 개념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거울 속의 자기.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칠까를 상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상상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근거해서 자신의 감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는 보다 더 객관적인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류가 거울을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우리 인류의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돼요. 결국 자기가 우리가 거울을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모습을 평생 알지 못하고 살 겁니다. 그러면은 비교도 없을 것이고, 욕구, 어떤 미모에 대한 욕구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헤어샵, 부티크샵, 화장품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거울 속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를 보고 아 내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그게 이제 자기 인식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치 타인이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시 느낌으로써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게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조지 허버트 미드의 그 학자는 이 앞서서 말했던 제임스라든지 쿨리의 개념들을 보다 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I와 미로 구분을 해요. I는 아까 말했던 주관적 자기이죠. 이거는 자신의 능동적인 요소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는 하나의 마치 그 엔진과 같아요. 엔진. 반면 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대상화한 것으로 사회 집단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조직화된 태도와 기대들이죠. 이런 객관적인 I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구 중에 일종의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의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이죠. 칭찬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아무런 정말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집니까? 어떠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죠? 일종의 공주병, 왕자병이 나타나는 거죠. 항상 자기가 예쁜 척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지만 그것이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출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더 상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게 되는 감정을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행동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게 이제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와 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요소이고, 근데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균형 있게 가면 좋죠. 자기가 느끼는 바와 남이 느끼는 바가 나름대로 일관되면은 그래도 우리는 안정된 자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불일치하고 격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일종의 다중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의 자기 안에 여러 개의 자기가 막 공존해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나름대로의 좀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자기만이 내 충실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유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없는 존재죠. 하나의 사회인으로서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역할이 있고 기대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남들과 다른 그러한 개성, 개별성, 사실 이런 것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간에 있는 어떤 긴장된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자기 발달의 3단계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 두 번째가 놀이 단계, 세 번째가 게임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주관적인 자기가 객관적인 자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이 준비 단계는 되게 이제 생후 2, 3개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특정한 타자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모방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한 행위가 상대한테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가를 보고, 그것이 일종의 보상과 처벌의 메커니즘을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인식하게 되면서 더 긍정적인 보상을 얻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이 단계가 이제 자기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엄마가 지금 밤에 정말 자고 있어도 자기가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입으로 가요. 장난감이든 먹는 것이든 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좀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웃었더니 엄마가 따라서 웃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맘마 하면은, 사실 맘마라고 하는 게 무슨 아이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지? 엄마는 그걸 엄마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아이고 우리 말하네,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이 정보와 지식이 그 시기에 형성된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신체적인 접촉, 특히 친밀감, 이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이 친밀감이 어린아이와 특히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애착이 형성이 되어야 이 아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자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애착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아이가 일찍 죽는 경우가 발생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재미난 실험을 소개를 할 텐데, 우선 여기서는 일단 바로 이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아이가 뭘 알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아이가 이제 한 서너 살 정도가 돼서 이제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건 놀이 단계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꿉놀이를 생각을 하면 돼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대방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수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꿉놀이를 하면 누구는 아버지하고 누구는 엄마하고, 어떤 애는 항상 애기 역할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한 7살, 8살 정도가 되면은 게임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화된 타자를 자기가 알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구의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도 왜 이 사람이 뛰는지, 왜 이 사람이 중간에 돌아오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야구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의 복잡한 롤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가 역할이 투수라고 생각합시다. 투수의 역할을 할 때 잘하려면 포수의 입장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루에 나가 있는 일루 주자의 역할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히트앤드 런이라고 하는 작전이 상대방이 한다면, 이 뛰었을 때 자기가 이루수한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포수와 타자와 일루 주자와 일루수와 이루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일반화된 타자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일반화된 타자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까를 자기가 내재화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자기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철든다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런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의 자기 형성의 그 단계를 보면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일찍 철든다고 하죠. 일찍이 그러한 그 객관화된 자기를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고,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남자는 50이 되어야 비로소 철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우리가 뭐 라이프 코스를 할 때 얘기를 할까 하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롤 테이킹입니다.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는 역할 담당이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기와 사회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믿는 거죠. 역할 담당의 기술이 없이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 미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렇게 개발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미닝.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근데 미드는 의미는 결국은 상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구체성을 띌 수도 있지만 사실 상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동물과 달리 우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이죠. 그렇죠? 요즘 와서 우리가 좀 외국어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상징으로서의 그 매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로 표기하는 것은 그렇게 신선한 그 느낌을 주지 않지만, 뭐 산스크리트어라든지 또는 아랍의 그 문자들, 나는 참 이 아랍의 문자를 보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의미가 전달이 될까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또 몽골의 그 문자가 있거든요. 몽골 문자를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점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의미가 전달이 됐다 굉장히 신기할 때가 많은데,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하는 그것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과 행동의 의도가 생겨나요. 그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그 국기를 생각해 봅시다. 태극기. 각 나라마다 뭐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니까 금메달 따면 그 나라 국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국기는 하나의 그냥 심볼 체계예요. 근데 우리는 국기를 보면, 특히 뭐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우승했거나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하나 상징을 보면서 우리는 공통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미를 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객체로서 존재한다라기보다 그러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그 다음에 성격과 사회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타자죠. 모든 타인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중요한 그러한 타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선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될 수 있죠. 이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에 따라 자기의 내용도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는 멘토도 하나의 중요한 타자가 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 개념은 한 개인이 대상 또는 객체로서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생각과 감정이죠. 하나는 인지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자기에 대한 자기 개념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지적인 측면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평가. 나는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어. 이런 거라든지,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존재야. 라고 하는 정서적 평가.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러한 자기 개념이죠. 근데 이런 자기 개념은 그 하나의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사느냐에 따라 이 자기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가 어떠한 종교의 영향을 통해서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가 어떠한 계층 또는 남자, 여자라고 같은 성별, 이것 역시 자기 개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시기적으로 또 변화하죠. 과거에 가졌던 자기 개념과 현재의 자기 개념, 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요즘 직장 한 임원들, 한 50대, 60대에 되는 임원들이 제일 골머리를 앓는 것이 이 20대, 30대의 신입사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대, 60대가 그 회사 내에서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이 경험하고 어떤 대응했던 이런 것들과는 정말로 다른 그러한 새로운 태도와 또 행동 양식을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대응해야 될까가 굉장히 아주 큰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키면 왜 나한테 이걸 시켜요? 그런 거.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라고 하면은 정말 하는 신용이라도 했던데 이제는 왜 내가 이것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요즘 회사에서는요, 스펙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해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조사 마케팅 분야, 그다음에 기업 분야, 언론 분야, 또 공직 분야, 이렇게 해서 4사람의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학생들한테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스펙이 좋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엘리트를 뽑기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뽑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워크, 그리고 일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인지적인 하나의 역량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교육학 그런 데서 하는 건 되게 인지적인 측면이었어요. 학업 성취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한 개인의 삶에서 볼 때 그런 인지적인 것보다 비인지적인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IQ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IQ가 120을 넘고 나서는 IQ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성공과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100부터 120까지는 IQ가 높아지면 그 사람의 능력도 높아지지만 일단 그 분기점을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별로 IQ가 그 사람의 어떤 성취와 연관이 적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비인지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의 미하일리 칙센 미할리 교수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 사람이 쓴 그 두 가지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는 플로우, 그 우리말의 몰입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이 칙센 미할리 교수는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조건들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의 조건이 뭔가. 첫 번째 조건은 내재적 동기예요. 어떤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 보상, 사회적 인정보다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내재적 동기가 가장 강하다는 거. 두 번째가 주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독립성.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상시하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입과 관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몰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몰입이 일어나면 그 몰입의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그때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완전히 그거에 몰입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할 거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연해요. 어떤 새로운 생각, 사상, 그런 것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비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비인지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만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자기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 비교를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이게 소셜 컴패리슨 티어리예요. 사회 비교 이론.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자기가 동일시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밖에 외집단과의 구별, 동일시와 또는 일종의 그 구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사회 정체성도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내 집단에 자기가 동일시하고 그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동질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인의 밖에 있는 집단과는 자기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외 집단은 자기들보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대조 효과를 통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두드러진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회 비교라고 하는 것이 또 자기 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얘기했죠. 다 이게 이제 또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듣고 좀 교과서 같은 것을 봐서 지금 소개했던 개념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